후기신 해서 선신을 해요. 자기 자신을 뒤로 물림으로써 팔로워들이 앞서서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공산주의화 되면서 중국이 좀 망조가 들었다가 다시 자본주의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중국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도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 기업 정신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딱 이제 그 등소평 체제가 끝나가면서 자본주의가 중국을 휩쓸 때인데, 그때 이제 기업을 새로 시작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내지 기업인들보다 홍콩이나 대만 이 사람들이 이제 광동 복권에 투자를 하면서 그쪽이 옛날부터 상술이 발달되어 있거든, 남방이. 중국은 남방 쪽이 굉장히 경제가 옛날에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되어 거상들이 남방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거든. 근데 그때 이렇게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기업인들이 갖고 있는 정신이 그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교육한 걸 보면 사장이라는 자리, 그 다음에 사장 밑에 이제 전무, 뭐 부장, 과장 이런 식으로 직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직제가 있는데 부장이라는 자리가 있다면 그 사람들 교육할 때 보면 그래요. 부장은 부원들을 전부 이끌고 리드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 부에 소속된 부원 하나하나의 개인이 100% 자기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후군부다. 지원부서다. 부장이. 그게 부 내에서 최고의 지원자는 그 부장이라는 거예요. 부장이 각 부원들 개개인이 자기 역량을 다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뒤에서 푸싱해주고 지원해주는, 우리로 하면 후군부, 군대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군대 보급품 배열해주고, 네. 그와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장은 그 회사 내 모든 개인 역량이 다 할 수 있도록 사장이 최고의 후원자다. 이게 후군부다. 중국말로 후군부라고 그래. 뒤에서 보급품 대주는 지원부서라는 거죠. 사장은 리더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회사 모든 사람들이 제 역할, 그 다음 자기 능력을 다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뒤를 밀어주는 후원자지, 앞에서 끌고 가고 명령하고 호령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교육을 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거였구나. 과장은 그 과원들이, 역시 과장이라는 것은 과의 최고 지원자지 최고 수장이 아니다, 어른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원자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만큼 지원을 하고 자기를 희생을 하기 때문에 과장은 계장보다 돈을 더 주고, 또 부장은 과장보다 더 주고, 사장은 더 준다라는 거죠. 올라갈수록 자기들이 희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봉급을 사장이 되면 높은 거지, 사장이 명령하고 지시하는 자리고 자기는 놀고 먹는 자리라면 그만한 월급을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중국의 기업, 특히 홍콩이나 광동 상인들의 그 기업 정신이 그거더라고요. 근데 이걸 쭉 보니까 상해 쪽이 보면 상해시가 동양에서는 가장 오래된 도시잖아요. 도시로서 가장 오래된 300년이 넘는 시가 된 지 300년이 넘고, 경제의 중국의 옛날 중심이었잖아요. 공산주의가 되면서 쫄딱 망했을 뿐이지 그 이전까지는 그랬는데, 그 사람들 정신, 이제 그걸 토대로 이렇게 짜가다 보니까 암암리에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앞에서 명령하고 못된 기업인들도 많이 있지만은 대다수 성공한 기업인들을 보면 항상 그 정신을 안 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업가들한테 가장 많이 권해주는 책이 3가지더라고. 중국에서는 제일 처음에 권해주는 게 논어. 기업을 한 사람이 논어를 꼭 읽어야 된다. 그래야 축의급인론, 자기를 미루어서 상대를 알 수 있는 그 원리가 논어니까 논어는 꼭 읽어라. 그 다음에 2번째 교육재료 쓰는 게 이 노자.
노자의 그 낮은 곳, 아까 어제 우리가 배웠던 것 같이 자기 몸을 뒤로 물림으로써 오히려 앞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사리사욕도 감춰지지만 항상 사리사욕을 맨 늦게 챙기지만 더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는 게 상업한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 전략전술. 그래서 전략전술로 해서 이제 손자병법을 꼭 읽으라. 그 실제로 그 교육을 해도 그 범위 내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근래에 대만 상인들이나 대만 기업가들한테는 그 증사강이라는 대만 사람인데 그분이 주역의 이론을 가지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와 사람의 심리, 그 다음에 기업의 이치, 이거를 그 주역으로 강조하는데 굉장히 폭풍적으로 대만 쪽에 그 인기가 있는 강의 몇 번 들어보니까 이런 강의가 참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잖아요. 조금 그 기업이 잘 돌아가고 소득이 올리면 그 전에 우리 몇 년 전에 보면 중국 어떤 한 회사가 자기 직원들 그 몇 달, 1년 동안 고생했는데 소득이 이렇게 나오면 5,000명, 1,000명씩 해서 1인당 400만 원씩 지어줘갖고 한국 여행돼서 그 치킨 파티하고 막 그랬잖아요, 한강변에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그 우리처럼 좀 기업인들이 짜지를 않아요. 정말 그 제대로 된 사람들은 직원들 대접을 그렇게 잘하더라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중국 경제가 불과 뭐 20년도 안 돼서 이렇게 2000년대까지만 해도 형편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세계적인 경제로 우리도 70년대, 60년, 70년, 80년에는 30년에 걸쳐서 기적을 일궜다고 하지만 중국도 뭐 불과 20년 사이로 세계적인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건 그 사람들한테 그 뿌리 깊은 전통이 다 죽어볼 줄 알았어요. 그 공산주의가 이렇게 지배를 한 다음부터는 그런 정신이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 속에 다 남아있더라고. 민족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어서 사라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 이제 노자의 그런 게 참 많이 활용을 합니다. 기업에서도. 그리고 이런 그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고 오늘 또 이 상선약수 오늘 또 8장인데 요 부분도 그 우리가 경제 부분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 경제 부분에서나 정치 또 우리가 가정 주변과의 인간관계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하나의 전략 지침으로 요 오늘 배울 때도 많이 쓰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그 노자 읽으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해석상의 오류로 우리가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돼버립니다. 항상 이제 해석만 정확히 하면은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느 치도 뭐 해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노자는 지도자는 결국 이 노자가 정치서로 봤을 때는 지도자론이거든요. 리더 그 국가 지도자론이고 우리 개인으로 봐서는 내 마음속의 백성을 다스리는 마음 다스림의 그 요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다스림에 대해서 그럼 기업으로 하면 역시 정치인한 기업으로 하면 경영자가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뒤에서 받쳐주는 자리여야 된다. 이런 정신이 깔려있죠. 정치도 마찬가지고.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누가 한번 다른 책으로 읽어보실 분 좀 읽어봐 주십시오. 항상 우리 선생님이 목소리가 좋아하고 선생님 읽으면 겁나 좋더라고. 저는 목소리가 그런 좋은, 부러워. 그런 목소리만 가지고. 한번 읽어주십시오. 선생님. 저는 이 책이 다른 분. 예? 네, 괜찮아요. 네, 누가 다른 책 있으면 관계 없습니다. 비슷한 그 내용이니까. 네, 읽어보겠습니다. 8장 최고에서는 물과 같나니
최고의 선은 물과 같나니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해주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그에 가깝다. 땅처럼 낮은 곳에 거하고 마음은 연못처럼 고요하며 같이 어울릴 때에는 아주 인자하고 말에는 신의가 있고 발라서 잘 다스려지고 일에는 매우 능란하고 움직임이 때를 잘 맞춘다. 오직 다투지 않으므로 허물이 없다. 그 무의단 걸로 한번 해볼게요. 시적 표현이 잘 나왔죠. 네. 8장 가장 착한 것은 물과 같다. 가장 착한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고 무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그러기에 도에 가깝다. 사는 데는 땅이 좋다. 마음은 깊은 곳이 벗을 사귀면은 어진 것이 좋다. 말은 성실한 곳이 좋다. 정치는 자연의 도리로서 다스리는 게 좋다. 일은 잘 할 줄 아는 게 좋다. 움직임은 때를 맞추는 게 좋다. 대저 오직 다투지 않으니 그런 까닭에 탓할 바가 없다. 예. 이거 뭐 크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번 장에서 조금 유념으로 봐야 되는 게 선이라는 글자입니다. 선하면 우리가 착하다. 착할 선하니까 이제 착하다라는 건데, 이 선의 본래 개념은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 잘한다라는 뜻입니다. 잘한다. 그러니까 아무 탈 없이 잘 진행해 나간다라는 게 선자인데, 법원을 한번 우리가 공부한 김에 오늘 기재는 선에 관한 거기 때문에요. 이 선자를 보면 고대 글자가 위에가 양입니다. 양뿔과 뿔이 있고 이런 양의 그림이에요. 양. 근데 이게 양이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의 양은 신성한 상징이에요. 신성의 상징. 그 다음에 순결. 신 앞에 순결을 상징해요. 어느 나라나 그래. 이 양의, 굉장히 양을 좋게 표현하고, 신성하고 순결하며, 가장 때묻지 않은 어떤 순수 상태를 양의 비변을 많이 합니다. 특히 흰 양, 온 몸이 하얀 흰 양을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양이 자주 등장해요. 하나님한테 번제를 드릴 때도 양을 많이 하고, 기독교나 유대교에서 목자라는 말, 양치기, 그죠? 목자. 양치기라고 그러죠. 그만큼 양을 중시했잖아요. 근데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경을 읽어보면 양에 대한 찬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양을 굉장히 신성시했다.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먹는 고기 중에서 양고기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전 세계를 따지고 우리는 돼지고기가 많고 소고기 이렇게 하지만은 세계 조류는 전체를 따진다면 양고기가 가장 고급스러운 고기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양이 살이 포동포동 찌고, 하얀 양이 살이 포동포동 찌고 크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양이 크고 포동포동하다 하는 게 아름다운 미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는 양뿔, 그죠? 양의 뿔에다가 여기 양양자잖아요. 밑에 대가 되는 거죠. 큰 대가. 미는 원래 의미가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고, 아름답다는 뜻이하고, 양이 포동포동 살찌고 큰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데서 이제 훗날 아름다움으로 발전해요. 그리고 선은 양인데,
고대 문자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양이 한 마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말씀언변입니다. 여기 말씀언인데 요게 고대 글자예요. 양은 상형 문자고 이후에 요거를 양이라는 상형 문자에다가 형성 문자라 해가지고 소리와 의미를 붙여서 합자를 만들어낸 게 이제 미나 선이나 이런 건데, 양처럼 신성하고 순결하게 그런 말을 하는 것, 그것이 군자다라는 뜻이에요. 군자는 항상 말에 순수하고 진실성 있는 말을 한다. 그래서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선이라는 뜻이었어요. 이게 양을. 그래서 요게 이제 말씀 언변이 나중에 후대에 하나가 사라지면서 양양자 밑에 말씀언이 붙는 거죠. 요게 이제 진시황 때 글자 통일, 그죠? 분서경유하고 문자 통일을 할 때 이제 이 전자체로 소전으로 이게 통일이 되는데, 양 밑에 말씀언이 들어간 게 원래 이 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정말 점잖고 곱게 하는 것이 선이라는 개념이다. 최초에는. 그러니까 언어와 관련된 거예요. 사람의 언사가 정직하고 고운 언사를 하는 것이 선이다.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한다 할 때는 구변이 좋은 게 말이 좋은 게 아니고, 말을 잘한다라는 건 말을 곱게 한다라는 뜻에서 이제 이 잘한다라는 의미가 가차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잘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착하다라는 의미로 간 거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전쟁이나 스포츠 경기에 선전한다. 선전을 했다. 이건 뭐예요? 전쟁을 잘했다는 소리잖아요. 경기를 잘한다. 잘할 선이에요. 다. 이렇게 원래 잘하는 것이, 무슨 일이든 매끄럽게 잘하는 것이 이제 후대에는 선이다라는 개념으로 잡히는 거죠. 실제 선이란 개념은 선하다라는 거, 우리가 선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잘한다. 부딪히도 않고 정말 잘 해나가는 거. 이게 선이다라는 개념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요 기절을 보면, 도자를 선은 잘한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해주는 게 상선은 약수다 그랬습니다. 상선. 최고의 선. 우리가 이제 여러 걸 읽을 때요, 한국말로 일단 번역을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할 때는 상선은 상선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최고의 선이라는 것과 상선하고는 약간 좀 뭔지 모르게 나중에 보면 의미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최고의 선, 가장 좋은 선이다. 이렇게 알고 가는 이제 상선 정도로 그냥 노자를 읽을 때, 상선,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물과 같다. 네. 근데 그래 놓고 수선, 여기서 물은 보통 해서 물은 선리 만물을 잘 이롭게 하고, 그리고 부쟁, 다투지 않는다. 이제 보통 선을 잘로 하다 보면 만물을 잘 이롭게 하고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이해가 오히려 더 느려요. 뭐냐? 자, 여기서 얘기한 건 상선, 최고의 선이 있고요. 요건 도의 개념에 가까운 도. 최고의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수선, 물의 선, 그 다음에 거선, 우리가 거주하는 선, 심선, 마음의 선, 그 다음에 여선, 함께하는 선, 언선, 말하는 선, 그죠? 정선, 정치의 선, 사선, 일처리의 선, 동선, 우리가 행동의 선, 요렇게 각각의 선을 얘기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게 훨씬 이해가 좋습니다. 그래서 물의 선은
그 말입니다. 여기도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한다기보다 물이 선한 것은 그 말이에요. 물이 선한 것은 물의 선은 수선은 이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뭐뭐 하면서도 불쟁 다툼이 없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는다. 왜냐하면 물 자체가 우리가 물을 막아놓으면 그걸 막 뚫고 나가려고 한 게 아니라 기다립니다. 넘칠 때까지. 그래서 넘쳐서 뚝을 넘쳐서 이제 흘러가고 한 목적지까지 가는데 억지를 안 부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에서는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투지 않는 것이다. 않는 데 있다. 그리고 주민지소 무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우리가 제가 그랬죠. 처음에 불상연조에서 불상연조, 그 다음에 앞에 그 천장지구, 거기서 부자생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물은 항상 낮은 곳에 처한다. 근데 우리 인간은 낮은 걸 굉장히 나쁘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낮은 게 좋은 건데 내 안에 저열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안에 저열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 삶의 본질인데, 요거를 우리가 나쁜 것 하니까 늘 버려야 될 걸로 이렇게 되면서 이건 버리고 저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버리고 저기를 취하려고 맨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머무르지 못하고 늘 저기를 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속는든 치고라도 내 안에 저열하고 나빠 보이는 것들, 이것들이 진실이고 그것이 진리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거기에 머물러 보라는, 물처럼. 물은 절대 높고 찬란한 곳에, 그 드높은 곳에 있지 않거든요. 알로 가거든. 그래서 기어도 도에 가깝다 그랬습니다. 이게 상서는 도를 얘기한 거고, 물은 도에 가깝다는 게, 물이 도는 아니기 때문에 도와 비슷하다, 도에 가깝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물이 낮은 곳에 처하고, 그죠?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낮은 곳에 처한다. 무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 여기에 처한다. 그래서 도에 가깝다. 그렇다면 도는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거죠. 낮은 곳에 있는 거죠. 우리가 장자를 읽어보면 장자에 그렇습니다. 누가 물어요, 장자한테. 도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저 망아지다. 아니 저런 망아지가 어째서 돕니까? 그게 왜 도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망아지에서 이번에는 개다, 개미다, 벌레다, 더 낮은 걸로 계속 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묻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당신 진짜로 도를 얘기해 주라. 그러니까 똥이다 그러거든. 마지막에 더 더러운 걸 얘기하는 거야. 그건 뭐냐? 낮은 것, 저열해 보이는 것.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건 진리나 참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도 버리고 싶은 것들, 그리고 하찮게 보이는 것, 있어서는 안 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쥐고 그걸 소중히 여길 수 있을 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자고요. 찬란한 일상, 그죠? 찬란한 일상을 우리가 매 순간 모든 것이 다 찬란해지는 그 비결이 뭘까를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금강경에 보면, 금강경 맨 그 첫 장이 이렇게 나와요.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성 근처 기수급고독원에 제자들 1250인과 함께 머물렀다. 거기에, 그리고 점심 식사 때가 되자 의복을 바로 하고 바로 때를 들고 사위 대성중으로 들어가서 사위성 안으로 들어가서 7집을 다니면서 차례로 밥을 빌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단정하게 좌정한 후 그걸 밥을 잡수셨다. 밥을 다 잡수시고 난 다음 다시 의발을 정제하고 옷과 주변을 단정히 하고 그리고 바로
앉으셨다. 요게 금강경 그 1편이에요. 근데 사실 이 1편이 금강경의 전체를 다 가르침이 맨 앞에 있거든요. 언제나 경전은 맨 앞구절에 결론을 먼저 얘기해 놓고 나머지는 뒤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금강경에서 보면 그 부처님이 어디에 계셨는데 한때 어느 때 거기 있었는데 그 기수국고원이라는 데서 있었는데 점심때가 되자 바로때 들고 성중에 가서 동냥해갖고 와서 밥을 잡수시고 그러고 난 뒤에 그릇을 씻어놓고 단정히 앉았다. 이게 다거든. 그 뭘 가르치려고 했냐는 거죠. 뭐를 금강경. 거기서 금강경이 가르치는 건 우리에게 찬란한 일상을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친 거거든. 왜냐 이렇게 밥 먹고 똥 싸고 그렇죠. 이 앉고 서고 옷 입고 하는 이 사소한 일상, 이 사소한 것들을 중시하라. 이 사소한 것이 찬란함으로 다가올 때 이 세상에 찬란하지 않은 게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가르침이에요. 그죠? 우리가 똥 싸는 것 자체도 참으로 감사하고 찬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고 찬란하지 않을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항상 이 사소한 것들을 무시하고 사소한 것들에서 감사와 찬란을 모르니까 아무리 큰 걸 갖다 줘도 감사도 찬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강경이 가르친 건 범사에 감사라는 기독교 가르침과 똑같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이면 이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게 어디 있겠느냐. 앉고 서고 밥 빌어 먹는 이 사소한 동작이야말로 도의 진실한 도의 근원이라는 거. 그래서 금강경 맨 앞부분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헛읽는 이유가 항상 제가 그랬죠. 경전을 읽을 때는 그 대목이 왜 이런 대목이 있을까? 부처님은 이렇게 앉아 있다가 때가 돼서 밥 먹으러 가서 밥 먹고 와서 다시 앉았다. 이거를 왜 그 소중한 우리 그 동양의 각은 선불교의 최고의 경전이라고 금강경 첫머리에 그래놨을까? 그랬다. 요걸 읽고 그랬구나 하는 거 그건 아니다. 경전 공부할 때는 도대체 이 대목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그러셨을까? 이걸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소한 일상 하나하나가 찬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질 때 우리에게 더 이상 찬란하지 않는 일은 없다. 온종일 찬란함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작고 하잘 것 없는 곳에 주목하라. 큰 게 주목한다 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비슷한 얘기가 이 노자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낮은 곳. 우리가 싫어하는 곳. 그죠? 별 볼 일 없어서 버리고 싶은 것. 그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무르기 때문에 도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안에 버리고 싶다, 나쁘다고 생각하고 번뇌다, 버려야 된다 하는 화나는 것, 이런 모든 탐진치, 욕망 이런 것들은 나쁘다고만 자꾸 하는데 이게 나쁜 것이 진실로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요 생명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포근히 보듬어줄 때 그게 밖으로 안 나타나고 내 안에 늘 가득 충만된 나로 머무르게 된다라. 요걸 제가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서울대학을 나오고 두 부부가 독일로 유학을 가서 독일에서 원자력 박사학위를 나고 그러고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원자력 개발하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우리 유명 학자들을 끌어모을 때 이분도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쭉 우리 원자력 발전하다가 평생 그 계통에 계셨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원자력 연구소 부소장 거쳐서 한수원 이제 사장 마치고 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 이제 자주 저하고 여기를 우리 누구 소개로 알게 돼서 내려왔다가
자주 이제 접했는데 한 번은 이분이 묻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항상 행복하세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선생님처럼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의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 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박사님이 묻는 그게 답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못 알아들으세요. 지금 박사님 물음 속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그래 다시 이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학식으로 봐서 박사님은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지위로 봐서 그죠? 한국에서 지도층입니다. 그잖아요. 또 명예를 봐도 굉장히 높습니다. 모든 면에서 나무랄 게 없잖아요. 그죠? 다 우리가 바라보는 자리라. 우리가 가 닿고 싶은 자리에 이미 다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저는 못나도 최고로 못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학식도 박사님과 훨 떨어지고 신분도 한국사회에서 최하층인 노가다 그 농사짓는 최하층이고 명예도 없고 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장 정말 박사님 비교할 때 박사님 저 높은 곳에 계시고 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난 분이 왜 못난 사람, 그렇게 못난 사람한테 행복의 비결을 묻는다. 그렇다면 그게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의 비결을 박사한테 물어야 되지. 당신한테 물어야 되는 거지. 자리도 높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학식도 높고 존중도 받고 그런 사람한테 못난 내가 행복의 비결을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난 분이 이렇게 못난 사람한테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을 묻는다. 그거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거요.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님 진실로 박사님 인생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죠. 지금도 저는 불안합니다. 이 자리가 떨려나가면 어떡할까. 자식들 하나는 의사로 그래서 지금 그 순창경은 의사면서 대학 교수예요. 그 둘째 딸 독일에서 유학시켰어. 셋째 아들 지금 독일에 유학 중이에요. 이렇게 다 했는데 이 시키느라고 돈도 못 모았고 이제 내가 이것서 자리가 사라지거나 잘못되면 뭘 먹고 살지 이걸 걱정이고 그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그렇다고 걱정을 해요. 아이들 기르는 게 재산이지 않습니까? 재산은 아이들 잘 길렀으면 더 이상 무슨 재산이 필요하겠냐. 그 다음에 노후에 묵고 살면 퇴직금 받으면 되지 그랬더니 그 퇴직금도 다 사실은 자녀들 가르친 것 때문에 다 제펴먹어서 그게 없습니다. 내가 도둑질하는 삶을 살았다면 모르겠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모은 것도 늘 이러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은퇴 후의 삶이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하고 해서 좋은 직장 갖고 하면 성공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불안만 커지더라. 나이가 들수록.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처럼 박사님이 조금만 더 덜 똑똑해지고 조금만 덜 학식을 갖고 조금만 덜 좋은 자리를 갖고 더 낮아진다면 행복하다. 그래서 박사님이 그런 높은 분이 이렇게 미천한 사람한테 행복의 비결을 묻는 거는 미천한 자는 행복한데 박사님은 행복하지 않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박사님이 왜 나 같은 사람한테 그걸 물어야 하나 라고 자문을 한다면 행복을 어디서 찾을 건지 스스로 찾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답을 했어요. 사실 우리 그렇거든요. 이제 정몽 언니가 죽고 난 뒤에 이제 정몽준 씨가 이제 저 형벌내니까 참 가깝게 지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한 번은 그래요. 동생이면서 예, 나는 자네가 정말 부러워. 어떻게 그렇게 다 버리고 내려갈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초연할 수가 있어? 난 자네가 부러워. 난 초연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 나 초연한 게 없거든. 초연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도 자네가 부러워. 그래서 진짜 부럽소. 그러니까 부러워해요, 사실. 왜냐하면 돈 가진 사람들은 자랑할 게 돈뿐인 거예요. 그 돈을 상대가 알아주지 않으면 기가 죽어버려요. 전혀 그 사람 돈 나하고 무관하잖아. 난 묵살 해보거든, 돈. 그러니까 물로 내 앞에 자기를 자랑할 게 없어져 본 거예요. 근데 저 새끼는 돈을 자기를 부러워하고 이렇게 해주면 폼이 날 텐데 저 새끼를 만나면 맹숭맹숭하단 말이에요. 부러워하지도 않고 돈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도 안 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분이 볼 때는 오히려 내가 더 자기보다 낮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돈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을 아예 부러워하지 않으면 기가 죽습니다. 우리가 권력 가지고 와 해주니까 하는 거지. 그 권력 그거 뭐 해보라봐. 자랑할 게 없거든. 기죽어요. 그럼 난 여기 하니까 나보고 오히려 부럽대. 정말 부러우면 좀 싹 걷어치우고 내려갑시다. 그럼 내려가면 되잖아. 그랬더니 나는 그리 못해. 나는 그리 못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못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그랬더니 웃어버리더라고. 안 하는 거 맞지?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요. 우리가 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못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못한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가 이렇게 낮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이 소중하다고 아무리 알아도 안 해요. 못하는 게다. 우리는 안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진실로 평온을 얻고 이 모든 거를 그런 상태에서 욕심도 부리고 명예도 찾고 충분히 가능해요. 언제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낮은 걸 먼저 추슬려서 이거였구나라는 걸 안 다음에 욕심을 마음껏 부려도 그 욕심이 상대를 해치지도 않고 나를 해치지 않는 욕심으로 해서 내 꿈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귀신, 외귀신 한 다음에 신전. 내가 온전해진다라는 도리가 그렇게 실현되는 거지. 우리가 막 쫓아가면 아무리 쫓아가도 부족감이 많이 들고 불행해져요. 이제 지금 여기서 그걸 얘기합니다. 무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하기 때문에 도에 가깝다. 근데 요걸 연연 두시면 진실로 우리가 도적인 삶을 산다. 도라는 건 뭐죠? 진리라는, 우리 요즘 철학적인 개념으로는 도라는 용어는 진리라는 개념이죠. 진리의 삶을 산다라는 거. 진리에 가깝다. 그리고 진리는 어디 있냐? 결국 낮은 곳에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거기까지가 수선입니다. 물의 선. 물이 선한 것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투지 않으며 무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물 줄 알기 때문에 물의 선이다. 물이 선이다. 수선이다. 최고의 선은 도니까 이제 최고의 선이 바로 물과 같은 거다라고 해놓고 수선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거선지. 우리가 거처의 선은 땅에 있다. 거선은 땅에 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게 이 말은 뭐야? 착지가 잘 돼야 된다는 거야. 땅에 발이 잘 붙어야 된다. 그건 현실. 현실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거선지라는 건 착지가 잘 돼야 된다. 발이 땅에 굳건히 땅을 딛고야지. 우리 대부분 환상을 쫓아서 공중전하거든. 그죠? 높아 보이고 찬란해 보이는 걸 향해서 계속 공중전하고 있어. 근데 그럴 게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두고 착지를 잘하라. 땅에 발에 딱 들어붙으라. 그게 거선이에요. 거처하는 선.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다는 건 뭘 의미하냐? 지금 여기에 충실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현실. 이 현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일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게 도예요. 근데 일이 있는데 일을 안 한다. 좀 나 편하다. 조금 더 편하고 안 일해보자 하는 것 때문에 안 한다. 이건 사실 도적인 게 아니에요. 도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에 충실해 주는 거. 멀리 있는 거 보지 말라는 거죠. 지금 여기를 버리고 저기를 구해가지고는 안 된다. 불교에서도 그렇죠.
피안으로 건너간다. 여기서 차 안에서 피안으로 건너간다. 수행이란 건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피안이 차 안이고 차 안이 피안이다. 여기가 저기고 저기가 여기다. 그렇게 되돌아오거든요. 그잖아요. 사바가 정토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이 사바 세계가 바로 정토다. 알고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꿈꾸었던 저 정토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힘들고 몸부림치고 거짓말하고 주눅 들고 사는 이 삶의 터전이 바로 정토세계라는 거예요. 정토가 서방 정토가 저 48,000리 밖에 서쪽으로 8만 리 밖에 있는 게 서방 정토가 아니고 바로 여기가 있대요. 우리가 정토, 죽어서 정토에 간다. 서방 정토에 간다. 웃기는 소리죠. 죽어서 서방 정토에 갈 바에나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가 더 중요한 여기 죽어서 가는 자리보다 지금 여기 정토가 우리에게는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사바가 정토다라고 부처가 얘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지금 여기는 현실 발을 땅에 착 붙이는 거 이게 거선입니다. 우리가 머무르는 선은 언제나 착지가 잘 돼야 된다. 심선. 자, 마음의 선은 뭔가요? 마음의 선은 깊다. 깊은 것이 마음의 선이에요. 그냥 우리 마음의 선 여러분 금방 알죠. 깊다. 깊다라는 건 뭐죠? 마음이 깊다. 낮아요. 그죠? 마음은 깊다라고 하지 마음이 높다라고 안 해요. 낮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찬란한 걸 쫓아간 사람이 마음 깊고 살에 깊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 저열해 보이는 것들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는 게 마음 깊음인지. 그것은 심선은 어디에 있는가? 항상 낮은 곳이잖아요. 이거 역시 깊은 곳에 있잖아요. 또 우리가 거처하고 거주하고 살아가는 이거는 낮은 땅에 있지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3장에 얘기했던 불상현의 도리. 이게 관통하고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여선인. 여선이란 건 뭐죠? 함께하는 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선은 어디에 있는가? 인에 있다. 어짐에 있다. 사랑에 있다. 그죠? 사랑 빼면 우리 시체죠. 너와 내가 사랑이 없이 마주 앉아있으면 겁나 지루해요. 그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송장 시체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같이 살아간다는 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여선,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선은 사랑과 보호에 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언선, 말의 선. 말의 선은 그 말이 끝까지 지켜지는 게 선이라는 거죠. 말을 잘하고 구변이 좋은 게 언선이 아니고 말의 선은 그 말이 지켜지는 거. 지켜지는 걸 신이라고 해요. 보통. 언선. 말에서는 지켜짐에 있다. 그 다음에 정선치. 정선은 뭐요? 정치. 정치 정자입니다. 고대에는 바를 정자가 바르게 한다라는 것에서 정치 정자하고 같았는데 후대에 정치 정자로 하나를 더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바를 정자가 여기서는 정치. 정치에서는 뭐냐는 거예요. 정치에 잘 다스려지는 데 있다. 잘 다스리는 데 있다. 정치에서는 뭐냐 해도 그게 아니라 뭐가 해도 잘 다스려지는 건 뭐죠? 혼란이 없게 하는 데 있다. 백성들로 하여금 머리 아프고 혼란스럽게 하는 거는 정선이 아니야. 정선은 백성들로 하여금 혼란이 안 생기게만, 머리가 혼란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정치의 최고선입니다. 정선은 치에 있다. 다스려집니다. 사선 등. 자, 우리가 일처리하는 사선은 어디냐? 사선. 일처리에. 요거는 능함에 있다라는 건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능하지 않으면 사선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익히는 데 있다요. 익힐 능자입니다. 여기서. 사선은 잘 숙달시키는 거예요. 사선이에요. 능히 잘하는 게 사선이 아니고, 그 일을 내가 몸에 배게 숙달시키는 것. 숙달시키는 것. 그게 사선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실패하거나 또 인생에 실패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잘 할 줄 모르는 걸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다 성공해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 그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지금 여기를 제일 잘하면 이 일을 하면 실패할 일이 없어. 근데 요걸 놔두고 좋아 보이는 걸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지, 우리가.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뭐죠? 내한테 잘 익혀져 있는 거야. 그 사서는, 일 처리에서는 잘 익히는 데 있다. 능수능란하게 내가 그 일을 충분히 익혀놓는 데 있다. 내가 식당을 한다면 뭐죠? 식당을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손님 맞이하는 걸 기분 좋게 만드는 걸 잘 익히거나, 요리를 잘 익히거나, 이거 잘 익히는 거야, 내가. 이게 능입니다. 요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요리를 잘할 수 있도록 요리하는 걸 내가 잘 숙달시키는 데 있다. 그거예요. 동선시, 요건 이제 시중을 얘기한 거죠. 우리가 모든 행동은 때와 장소에 맞아야 한다. 그래서 시에는 시와 시와 장소가 같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동선은 우리가 행동에서는 때와 장소에 잘 맞춰야 된다. 동선시다. 그게 동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고의 선, 상선, 도의 선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의 선은, 도라는 거는 물과 같다 해놨습니다. 왜 물이 도에 가깝냐 하면 만물을 이렇게 하면서 다투지 않고 뭇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거처하기 때문이다. 낮은 곳에 거처하기 때문이다 해놓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선을 얘기한 겁니다. 거선은 땅에 있고, 심선은 기품에 있고, 여선은 인에 있고, 언선은 믿음에 있고, 신에 있고, 정선, 정치에서는 다스림에 있고, 사선은 익히는 데 있고, 동선은 때에 맞춤에 있다. 이렇게 돼야 요 기절이 상선에서부터 수선, 거선, 심선, 여선, 언선, 정선, 사선을 얘기하고 있다. 근데 잘못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상선은 약수인데 물은 만물을 이렇게 하면서 다투지 않고 낮은 곳에 처하기 때문에 물이 도에 가깝다. 여기까지는 잘들 해도 똑같이 해요. 그래 놓고 뭐냐, 물은 낮은 곳에 거하기 때문에 거선을 하고 있고, 또 물은 깊으니까 물의 마음은 깊음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돼버리는데, 요건 전부 물처럼 심선도 물과 같고, 우리가 거처하는 거선도 이거를 가르치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거할 것인지, 어떻게 마음 쓸 것인지, 그죠? 어떻게 더불어 살 건지,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대화할 건지, 이걸 지금 얘기한 거니까 각각의 선으로 얘기하면 이걸 전부 명사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 해석들이 이 선을 다 동사로 봤거든요. 동사로 봐서 물은 낮은 곳에 거하고 잘 거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상선이라는 명사, 수선이라는 명사, 그리고 주어들이죠. 그러니까 거선, 심선, 여선, 언선, 정선. 그러고 나서 맨 끝에 뭐냐, 부, 유, 부재. 언제나 다투지 않으니, 여기서 이제 오로지 다투지 않는다. 오로지 다투지 않는 거는 사실 언제나 다투지 않는 걸 얘기한 거죠. 늘 다투지 않으니 무, 근심이 허물이 없다. 허물이 없다. 이 우자도, 허물 우자도 조금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허물, 비난받는 대상인 건데, 이제 허물이라고요. 근데 이거 우입니다. 근데 요 글자를 보면, 우는 첫째가 뛰어나다는 뜻이 있어요. 뛰어남, 남다름. 두 번째는 못남이라는 뜻이고, 정반대요. 못남. 그리고 죄, 재앙.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이제 죄, 재앙이 아까 허물이라는 의사로 했는데, 요 글자는
원래가 큰 대자예요. 큰 대자인데 큰 데는 사람을 상징한 거였거든요. 머리하고 팔 이렇게. 큰 데는 원래 이제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게 큰 대자인데 큰 이 사람이 안짱다리 다리가 하나가 그 구부러져 갖고 안짱다리 갖고 걸음을 잘 못 걷는 절름발이 다리가 꺾인 상태가 된 거예요. 다리가. 그래서 요 글자가 원자예요. 절름발이. 그러면 절름발은 뭐죠? 남달라요. 다른 사람과 달라. 그죠? 달라. 근데 요게 이제 시대에 가면서 남다르다라는 의미가 뛰어남도 되고 남다르다는 의미는 남과 다르니까 못남도 되는 거잖아요. 요건 점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 근데 이게 원래 절름발이잖아요. 절름발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허물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절름발이라는 거죠. 허물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게 다투지 않으니까 절름발일 일이 없다. 절 일이 없다라는 거거든. 파행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파행. 그냥 우리가 할 땐 그 허물. 남한테 비난받을 소지가 없다. 이래도 이 의사는 통한데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삶에 파행이 없다. 절뚝거릴 일이 없다. 이 우자를 쓴 게 그래. 왜냐하면 우환 우자도 있고 허물 구자도 있고 그죠? 이 허물 구자를 쓰면 돼. 재앙 구자죠. 재앙 허물. 허물 구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허물 우자를 써도 된다는 거죠. 근데 하필 요걸 쓴 이유는 아까 그거죠. 허물이 없다라는 거는 비난 요소 없다라는 요 뜻과 함께 네 삶의 파행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의미까지를 담아주기 위해서 노자가 일부러 이 글자를 선택한 거야. 이 원자를 이제 따져보면. 그래서 여기서 그 남과 다투지 않게 되니까 파행이 없다. 그죠? 그것은 우리가 땅의 현실에 발을 착지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남과 더불어 살 때는 어짐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또, 내 마음은 늘 깊이 쓰고, 그죠? 그 다음에, 늘 잘 다스려 나가고, 일을 할 때는 때와 장소에 맞게 일을 하고 하면 다툴 일이 없잖아요. 언제나 다툴 일이 없다. 언제나 그게 아까 여기서 얘기하는, 부유, 부쟁. 언제나 다투지 않으므로, 이제 네 삶은 파행이 일어나지 않는다. 남이 비난하는 것도 있지만, 비난 안 받아도 내 삶이, 남이 나한테 뭐라고 안 해도 내 삶이 그냥 파행이 상태에 그냥 불행해요. 그잖아요. 거기까지를 포함시켜 준 겁니다. 요게. 그래서 우자. 질문 여기에. 요거는 어려운 건 없죠? 크게. 그 문장 자체도 그렇고,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만, 언제나 이 낮은 곳을 주목하라. 예. 사실은, 우리 지금 말로 하니까 낮은 것이지, 낮고 높은 게 없거든요. 낮고 높은 게 없어, 원래. 낮은 것, 원래 낮다, 비천하다 할 때 그 비자, 우리는 귀할 귀자와 비천할 귀자가 참 언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만드는 게 뭐냐면 존경스럽다 할 때 존, 그죠? 그 다음에 비천하다 할 때 비가 있다는 거죠. 비. 요거는 존. 비죠. 그러다 보니까 남존. 여비. 이렇게 됐다는 거죠.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래갖고 여자를 확 깔아뭉갰어요. 우리 조선시대가 그런 거죠. 남존여비죠. 근데 이게 왜 그냥 우리가 이 비천할 피자는 나쁘다는 개념, 자꾸 낮은 것이 우리가 나쁘다고 하다 보니까 이 얼토당토하는 일이 벌어져 온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자는 술통을 두 손으로 받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술통을 받들고 두 손으로 모두 와서 받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자는 자, 밭을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밭을, 땅을. 근데 이건 결국 뭐냐면 같이 떠받침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는 하늘은 높고 밭은 땅은 낮아요. 근데 하늘도 높기 때문에 떠받들 만한 대상인 거고, 땅도 우리를 하이하는 거야 떠받들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과 비의 어원을 찾아보면 똑같이 떠받듦의 뜻이에요. 소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비천, 그 다음에 천도 귀와 천이 있잖아요. 전 비가 있고 귀 천이 있는데 똑같다는 거죠. 귀천도. 그래요? 요 천은, 귀는 뭐냐? 귀는 조개 패자. 옛날에는 조개가 화폐로 쓰였어요. 그죠? 조개 패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화폐를 얘기한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근데 천도 화폐 조개에다가 돈 전자가 합쳐진 거거든. 그잖아요. 같아요. 원래 귀천이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다 귀한 것도 소중하다는 뜻이고, 천도 소중한 거고, 전도 소중한 거고, 이것도 소중한 거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남존여비는 남자가 소중하듯이 여자도 소중하다는 뜻이 훨씬 강한 뜻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가 우리 안에 낮은 것들, 내 안에 못 남은 나쁜 것, 그죠? 내 안에 주눅 드는 건 나쁜 것, 이런 식으로 낫다라고 생각한 것, 이 비라고 생각된 걸 나쁘다라는 인식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 글자 언어의 뜻까지도 같이 저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이 돼버린 거야. 고대에는 남존여비가 아니에요. 모계사회였어. 여자가 중심이 돼요. 모든 게.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여자가 대장이 돼서 다 여자를 중심으로 모계사회였어. 그랬다가 중반에 이제 인류가 전쟁도 많이 하고 문화가 발달되면서 남자가 다시 주도를 해요. 근데 여자가 주도한 세상에서 부작용이 있었고 적폐가 쌓였을 거라고. 물극필반이야. 여자가 주도한 세상이 오래 가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 그러니까 남자가 이번 뒤바꿔 가자. 그 남자가 위로, 남자가 주도하는 세상으로 갔어요. 남자가 주도한 세상이 몇천 년 계속 되면서 또 부작용. 근데 물극필반이에요. 다시 여자가 주도하는 세상으로 돌아온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는 여성의 시대예요. 그렇게 돼야 되고. 왜? 그냥 우중숭한데 언제나 여자니까 저열하고 이게 아니에요. 똑같아. 그래서 여자는 여자로서의 강점이 있어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강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가 극에 달하니까 공산주의가 생겼거든. 그죠?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가 또 해서 망하니까 수정 자본주의로 가듯이 여자가 극성을 부리던 시절에서 극에 달하니까 이제 반대급부로 남자가 힘을 쓰는 시대로 된 게 이제 고대사회부터 근대사회까지. 근데 이제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여자가 다시 남자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앞으로 200년, 300년, 뭐 몇 세기가 지나면 반드시 여자 중심 사회로 돌아갈 거예요. 이게 그 물극필반의 원리야.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세상은. 하나가 극에 달하니까. 그 대신 이제 이런 건데, 우리가 이런 비, 천, 아까 이런 우, 이런 개념들이 낮다는 게 그래서 낮은 건 나빠, 이렇게 오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낮아 보이는 것들이 노자는 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그걸 새겨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별 이렇게 큰 의문은 없고요. 읽으실 때만 조심하시면 돼요. 상선이 있으면 최고의 선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물과 같다 했으니까 수선이 그럼 뭐냐? 물의 선이 뭐냐? 라고 얘기를 했고, 물의 선이 그래서 도에 가깝다 해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거선은 땅에 있음을 이해하라. 그 다음에 심선은 깊은 곳에 있다. 항상 낮은 걸 다 얘기한다. 그거죠. 그 다음에 여선은 의에 있지 않고 인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의로움은 강함이에요. 의로움은 강함이고 직선적이고, 인은 사랑은 부드러움이야. 인과 의를 동양사상에 인의 많이 찾죠. 근데 여기서 의는 양이고 인은 음입니다. 여성성이거든요. 인은. 그래서 음양론에서 이제 인, 소극적인 거죠. 그 다음에 언선, 정선, 사선, 동선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져준 내용이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훨씬 빠르게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장, 그 다음에 구장. 구장은 제가 읽어볼게요. 지영지, 불여기기. 요 부분은 조금 문제들이 많아요. 해석상에. 치영지 불여기지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 가지고 있으면서 더 채우려 하는 것은 그만둔만 못하다. 불여이기, 그만둔 것만 못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한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득 찬 것을, 넘치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차라리 그걸 갖기를 그만두는 게 좋다. 손에 쥐기를 그만두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대목이에요. 이게 이제 그 밑에까지 하고 할게요. 최이 예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는 당금질하다, 단조하다, 쇠를 단조한다는 뜻인데, 단조된 것을 예지, 더 날카롭게 하면 불가장보, 오래 보존되기가 어렵다. 그 날이 오래 보존되지 않는다. 금옥만당, 금과 옥이 집안에 꽉 채워지는 것, 가득 참 채워져 있다면 막지능수, 능히 그걸 지켜내지를 못한다.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다. 부기이교, 부기하면서 교만하면 자유기구. 여기서 이제 아까 허물 구자를 썼네. 책망의 뜻에 스스로 허물을 남기게 된다. 공수신태, 이거 공수자는 이룰 성자와 같은 뜻입니다. 공이 이루어지면 신태, 공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천지도다. 하늘의 도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요게 왜 해석이 그렇게 이제 그 양질로 돼 있는가 하면 요 이자 때문에 그래요. 요 이는 말과 말을,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는 연결사라고 합니다. 연결사인데, 요게 하나가 모든 연결 부분에서 우리가 영어에서 쓰면 첫째, 뭐뭐 해서 뭐뭐 한다라는 NB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뭐다. 그래서 ND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but의 뜻도 있어요. but. 그러나 뭐뭐 이거나 뭐뭐 이거나라는 오화의 뜻도 있어요. 오화. 그러니까 그 뭐뭐 때문에 어부의 뜻이 있어요. 뭐뭐 때문에. 요 SS의 뜻하고 같죠? 뭐뭐 SS로. 이런 뜻이 있다고. 요 연결사가. 그래서 이건 앞뒤 구문에 맞춰서 and로 해석할 거냐, but로 해석할 거냐, or로 할 거냐, of로 해석할 거냐. 이렇게 이제 논해야 돼요. 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용법이,
요거는 주어로 쓰세요. 혹은 목적으로 사용하세요. 쓰세요. 나는 암시한 뜻이 있어요. 요게 들어있으면 어떨 때는 요 앞에 단어하고 합쳐서 앞에 A라는 단어와 E가 합쳐서 주어로 요 A를 주어로 해석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 거야. 요게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이 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혼란을 일으켜요. 너무 다양한 뜻을 다 갖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접수어가 and 다르고 몇 다른데 중국에서는 같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이 했다. 지이. 그죠? 영지. 그랬어요. 그러면 가졌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채웠다. 가지고 있으면서 뭐뭐 하면서 그리고 채웠다. 그럼 and로 해석이 된 거겠죠. 그 다음에 보통은 가지고 있으나 그냥 요건 해석이 요건 이제 안 되겠지. 채웠다. 가지고 있으나 채웠다니까 안 되는 거. 가지고 있거나 채우거나 혹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운다. 다 해석이 가능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뒤 구문을 보면서 이 중에 어떤 걸 하냐 해석을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또다시 채운다. 그죠? 또다시 채우면 밑에 불여 뭐뭐 한만 못하다. 그랬죠? 불여 기이 그것을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 기이 이렇게 돼요. 가지고 있으면서 또 채우는 것은 그 채우는 짓거리를 그만둔 것만 못하다. 왜? 넘쳐버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가득 채우려는 거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하나 나왔고 요거를 주어나 목적으로 보시오라는 앞에 지를 그러면은 요거 가진 것을 그죠? 가진 것을 채우는 것, 채우는 짓은 안 채운 것 못하다. 가진 것을 넘치게 하는 것은 안 채운 것 못하다. 가진 것이 넘치는 건 안 채운 것만 못하다. 이게 돼. 그 다음에 요걸 목적으로 쓰라. 라고도 주어가 아니고 목적으로 쓰라도 되거든. 그럼 뭐냐? 목적은 요 뒤에 채운 것을 갖는다. 그죠? 목적격으로 사용한다는 거. 채운 것을 갖는다. 요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까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채우려는 거 해서 또 and가 해석이 되니까 해석상으로 아무 무리가 없죠. 그 다음에 채워진 것을 갖는다. 넘치는 걸 갖는다. 그죠? 넘치는 걸 갖는다. 그러니까 요게 목적어가 되고 요게 주어가 된 거죠. 넘치는 걸 가지려는 것은 차라리 안 갖는 것만 못하다. 우리가 술잔에 술이 줄줄 넘쳐서 오석척수 확 흘러 넘치는 걸 갖고 있으면 차라리 안 갖고 있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똑같아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걸 읽으면서 해석에 주목을 할 게 아니거든요. 경전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석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뜻이 쓰인다 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걸 받아들여서 오해가 없으면 이렇게 해도 그 말이 되고 저렇게 해도 그 말이 된다면 지나치게 그 문장 해석 문제라고 개념을 하지 말라. 이거는 잘 통해요. 아까. 근데 그 다음 줄이 이제 최의 예지. 불가장부. 요게 이제 최의 예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조된 것, 단조하다라는 건 단조된 것을 더 날카롭게 하면 불가장부. 오히려 오래 보존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되는데
요 글자가 참 맹랑해요. 요 글자를 해석하기가. 왜냐, 요 글자 속에는 무엇도 있냐면은, 숨길 장, 회리. 회는 품이란 소리예요. 품 안에 숨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퇴자애가 품 안에 숨긴다. 그 뭐야? 날카로운 것을 품 안에 품고 있으면 오래 갈 수 없다. 송곳을 주머니에다 넣고 있으면 송곳이 삐져나와. 그죠? 요 뜻도 있다 보니까 요것도 역시 사람에 따라서 날카로운 거를 품에 품고는 오래 갈 수 없다. 품고 있으면 오래 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거 단조한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단조된 것을 또 날카롭게 하면, 엔드, 또 날카롭게 하면 그 날카로움이 오래 갈 수 없다. 날이 상한다. 날이 넘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여기서는 노자는 이 둘 다가 포함돼야 노자의 글이 돼. 노자의 절묘함이잖아요. 그죠? 이걸 품는 것도 되고 버리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럼 왜 이제 왜냐면 요 글자가 요 글자의 의미가 뭐냐면, 요거 이는 고대 글자를 본 모양이 이런 모양이었어요. 요게 이제 고대 글자인데, 이건 뭐냐면 큰 데와 같이 쓰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식물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모습도 형상화된 거예요. 그래서 둘을 같이 다 이것이 품고 있어요. 큰 대자의 의미도 있고 땅에 뿌리 내리는 것도 있어. 뿌리 내리는 거. 그 다음에 이 산자는 뭐냐? 뾰족한 걸 상징해요. 뾰족한 것. 그래서 원래 이 단자가 여기 이제 단자잖아요. 단서할 때 단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단서 실마리 단자인데, 실마리를 단서를 찾아갈 때 단자인데, 이게 뭐냐면 죽순을 얘기했어요. 죽순. 고대에 죽순. 그래서 위가 뾰족한 산이고, 그죠? 뾰족한 산이고, 아래쪽에 뿌리고 내리고 있는 죽순의 모습. 모든 싹이 틀 때 끝이 뾰족하게 올라온 게 위에 산으로 상징이 된 거고요. 이 형성문자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뿌리를 얘기해요. 상태예요. 그래서 최초로 싹이 터서 끝이 뾰족이 올라온 게 식물의 최초의 실마리였다. 단서였다. 라는 데서 실마리, 단서, 단자가 된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요 글자는 손으로 뾰족하게 다듬어 냈다라는 최가 된 거예요. 손으로 뾰족하게 다듬어 냈다. 근데 요게 이제 장제회를 몸속에 숨긴다라는 걸로 가차된 거는 제가 볼 때는 실수였던 것 같아요. 요 글자가 한나라 시기까지 요게 품다라는 뜻이 나온 전거를 제가 못 찾았어요. 처음엔 고전, 그 다음에 중국의 그 사전들, 이런 걸 다 찾아봐도, 여기 한나라 이후에부터 이게 쓰이기 시작했더라고. 숨긴다라는 뜻이. 그 이전엔 다 몽둥이를 깎는다. 몽둥이를 뾰족하게 깎는다. 또, 그렇게 깎는다라는 뜻에서 구멍을 판다. 그 다음에 뾰족하게 다듬는다. 구멍을 받아 뾰족하게 다듬는다. 우리가 옛날 불 필 때 이렇게 나무 막 비벼갖고 할 때 끝에 뾰족을 맞는 거 있잖아요. 요런 뜻으로 이게 많이 쓰였어. 처음에는 몽둥이를 다듬다에서부터
시작했던 게 손으로 몽둥이를 뾰족하게 깎는다. 요것도 시작했다가 한 게 몽둥이가 금속 시대로 돌아가면서 전국 시대에서 금속이 사용되면서 단조하다가 근데 쇠는 깎는다기보다는 단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단조한다까지는 됐는데 춘추 전국시대까지 언어가 오면서 여기에 품에 숨긴다는 뜻은 없더라고요. 저도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게, 지금도 못 찾았으니까 감히 얘기를 못해요.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쓰이고 있다. 근데 대개 한나라 이후부터 이렇게 쓰이더라는 거죠. 그걸 볼 때 최이예지요 그래서 나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날카로운 걸 단조한다라는 게 우리가 날카로운 걸 주머니에 넣으면 삐져나온다. 그리고 내가 다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요거 누군가가 품에 품는 걸로 해석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렇지 않고는 요게 쇠가 품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되기라. 그 이전에는 없었으니까 이 품는다는 뜻이. 그래서 조금 요건 저도 문제가 있는 그 단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점으로 보면 단조된 거를 더 날카롭게 해도 관계가 없고 일단 뜻은 통해요. 그 다음에 날카로운 걸 품에 해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해석상에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 해석은 두 가지로 된다 할지라도 노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무언가를 생각해 보면 둘 다 의미가 통한 같은 그 교훈을 주는 거라는 거죠. 가득 채우는 거, 넘치는 거 경계하라. 차라리 넘치는 것보다 부족한 게 더 낫다. 두 번째, 날카로운 거 좋아하지 마라. 빛나는 거 좋아하지 마라. 그거죠. 그리고 그런 건 오래 못 간다. 좀 낮은 쪽을 보라. 좀 무딘 걸 보라. 그 다음에 금옥 만당, 그 다음에도 결국 가득 채워요. 금과 옥은 소중한 거예요. 이것도 집안으로 너무 많으면 이제는 내가 다쳐. 도둑놈이 들어와도 들어오고 강도가 들어와도 해쳐. 그죠? 금옥이 적당히 있는 건 괜찮은데 많이 만당이 돼버린다면 이것 또한 문제다. 그 앞뒤 구문으로 보면 노다가 넘치는 걸 경계하는 글이다. 요 정도 이해가 되면 이제 해석은 이쪽 사람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 요것을 경계하고자 하는 거는 지나친 걸 조심하라. 넘치는 걸 조심하라. 요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넘치고자 하잖아요. 우리 내면의 이야기로, 우리 속살린 얘기로 갖다 놓고 봐도 우리는 늘 넘쳐나는 나, 충만된 나, 그죠? 허전한 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쪽을 자꾸 우리는 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허함이야말로 충만인데, 허함 그 자체로 머무를 줄 알 때, 그죠? 허함이 나에게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을 때, 그죠? 내가 허한 것이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다라면 그 이후에 모든 것이 충만이 되겠죠. 근데 허한 것은 나쁘다 해서 채우려고 충만하려고만 하면 우리는 늘 허함 속에 시달리게 돼요. 때로는 충만도 오지만, 그죠? 충만감도 있지만 나머지 시간은 늘 허하겠지. 그러므로 채우는 것보다 사실은 지금 허한 그대로 있을 줄 알아야 된다. 요게 정상이 되고 찬란해지면 이제 내 삶에 찬란하지 않을 게 없다라는 금강경 가르침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바라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귀이교 그랬습니다. 부하고 귀하면서 부귀하면서 교만하면 그랬는데 요 교자도 우리가 여기서 교만하면 자일기구 그 재앙을 남기게 된다. 그죠? 교만하면 재앙을 남긴다 그랬는데 이 교를 우리가 교만이라는 말을 또 오해가 많아요. 교만. 부자이면서 교만하다. 교자를 보면 말맞자에다가 높을고가 쓰였습니다. 그죠? 요거는 교자는 원래 높을고와 같은 뜻을 갖고 있었어요. 네. 요거는 높을고와 통합니다.
말 위에 넣었다 이렇게 앉은 상태를 교라고 그랬어요. 말 타고 있는 모습을 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럼 뭐냐? 이거는 말 타고 있는 모습을 이제 교하니까 사람한테 적용하면서 교자가 오만 방자함의 뜻으로 전용됐는데, 원래 이 교는 말이 키가 크다. 키 큰 말을 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6척 이상의 말을 일러서 위지 교 그랬습니다. 말 키가 6자가 넘은 말을 교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냥 말 자체를 얘기한 거예요. 말이 6자 이상 되는 말을 교라는 명칭으로 불러요. 말을. 그런데 6자 이상의 말이 대부분 준마거든. 키가 큰 게 준마잖아. 준마가 야생에 많아요. 야생의 준마들을 오히려 집에서 기른 것보다 야생에 뛰는 놈들이 진짜 준마가 많아. 용마라고. 그래서 이런 말은 대부분 이제 야생에 가서 그걸 잡아오다 보니까 야생마라는 말로 전화하게 돼요. 야생마. 처음에 요 뜻이었고, 요게 드디어는 야생마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야생마는 뭐죠? 길들여지지 않는다. 길들여지지 않는. 길들여지지 않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야생마는. 자,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뭐죠? 제멋대로다. 제멋대로. 또 통제되지 않는다. 통제를 벗어난다. 이렇게 요 교자가 뜻이 이렇게 번져갔던 거예요. 그 외에도 있는데 다 여기서 이제 요까지를 알면 어떻게 이제 그 후로 나온 것들이 다 유추해서 해석을 껴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게. 여기에 6척 이상의 말이 주로 야생이 많다고 하니까 야생마라는 말로 두 번째 쓰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길들여지지 않는다, 제멋대로다, 통제되지 않는다. 그러면 부기이교. 정확한 이제 이걸 보면 부기이교. 이거는 부유하면서 우리 뜻대로 여기서 노자가 부유하면서 교만한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부유하고 귀한, 부자이면서 귀족인 신분에 가진 자, 부유하고 귀한 것이 제어되지 아니하면, 그죠? 스스로 제어한다. 통제되지 않으면, 부하고 귀함이 컨트롤되지 아니하면, 그 얘기라. 컨트롤되지 않으면 바로 허물을, 재앙의 종자가 된다. 부기이교면, 그죠? 자유, 기구. 그러면 기구는 재앙을 심는 거나 같다. 스스로 이제 남긴다. 그래서 부기하면서 그 부기가 적절히 컨트롤되지 아니하면 바로 그 부기는 재앙의 씨앗이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는 게, 부자이면서 오만방자하면 이란 말도 되게 괜찮아. 근데 우리가 뭐냐, 부와 귀는 적절히, 자기 스스로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부귀래야 바람직한 부귀가 되고, 사회에 해악을 안 끼치고 나 자신에게도 해악을 안 끼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냥 요거 단순하게 오만이라고만 하면 내가 나를 통제하는, 부귀를 통제하는 걸 우리가 놓치게 돼요. 통제되는 부귀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 교자를 조금 그렇게 둘러보시는 게 좋았어요. 이게. 이게 노자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것들이야. 통제된 부여야 된다. 그리고 제어가 가능해야 된다. 부라는 게. 우리가 그러잖아. 우리가 내가 지식을 구하고 싶은 욕망 우리 많잖아요.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도 많고 그렇죠. 근데 지식을 아무리 많이 내가 습득해도 내가 그 지식을 통제할 수 없다면 그 지식을 내가 얻음으로써 사회에 해가 됩니다. 근데 지식을 가진 지식인들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거는 이 무지한 사람이 끼치는 것보다 더 큰 일, 많은 해를 끼쳐요. 그건 뭐냐? 지식도 통제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습득하든 무엇을 구하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넘치면 안 된다. 지영지죠. 지영지. 그 다음에 너무 내가 뾰족한 것을 내가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뾰족해 보면 안 된다. 그죠? 그게 최의 예지죠. 똑같은 얘기예요. 최의 예지. 그 다음에 금옥만당. 금옥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정도여야 되는데 그게 집에 각 다항마다 꽉꽉꽉꽉 차 있으면 이제는 내가 그걸 통제하는 게 아니고 도적이 통제를 해요. 그 다음부터. 금옥만당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부귀교. 그와 같은 부나 비라는 거는 통제 가능한 부귀라면 괜찮지만 그걸 넘어설 때는 문제가 온다. 다 아까 영지하고 같습니다. 이게. 지열 영지 하나에서 이제 번져나온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공수신태하는 것이 천지도다. 공을 이루면 몸을 물러나는 것은 그것이 천지도다. 그건 뭐냐? 우리도 공을 이루면 물러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왜 천지도는 공을 이루면 물러나는 것이 천지도라는 게 왜냐? 왜 그럴까? 한번 여러분들이 하늘의 도가 공을 이루면 그 스스로 몸을 물러간다는데 얘가 여러분들이 생각난 거 있어요? 하늘의 도는 공을 이루면 그 다음에 몸이 뒤로 물러선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시를 할 수 있는 거. 박수 칠 때 떠나라. 응? 박수 칠 때 떠나라 했더니. 응, 그런데 우리 속담이고. 예. 이게 세공이에요. 세월의 공이에요. 세공이란 말이 있어요. 자, 세공은 봄이란 것이 한 세월을 완전히 이루는 걸 세공이라고 그래요. 계절이 계절로서 이루어집니다. 봄이 완전히 이 활짝 봄을 이루고 나면 봄은 몸이 물러서고 여름으로 여름으로 봄은 물러가고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다시 세공을 이루면 여름은 몸을 뒤로 물리고 가을이 나서죠. 가을이 세공을 이루면 가을은 완전히 완성이 되면 자기는 뒤로 물러서요. 그러고 겨울이 오죠. 언제나 하늘의 도는 뒤로 물러납니다. 이루어지고 나면. 여기 대표적인 게 세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월이 공을 세우면 그 세월은 공이 이루어지면 뒤로 물러서는 거죠. 이 세월을 만드는 건 뭐죠? 하늘이라는 거. 땅이 아니거든요. 세월을 만드는 건 천이에요. 우리는 봄이 온 건 이 지구가 봄이 왔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사계절을 만든 건 하늘이라는 거예요. 왜냐?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천체가 운행을 하잖아요. 그죠? 천체가 운행을. 태양이 돌아요. 태양 옆에는 지구가 항상 이렇게 따라 돌아요. 근데 요게 겨울이면 해가 높아지잖아요. 아니, 낮아지잖아요. 해가 높아져서 빛이 많이 들어.
남쪽 보면은. 해가 낮아져요. 여름에 해가 높아져서 처마 끝에 뚫방까지밖에 빛이 안 들어오는데 겨울에는 안에까지 들어오거든. 그 대신 해가 어느 쪽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이 생기는 거지 해가 없으면은 계절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천지천의 하늘에 도다라고 여자가 표현한 게 그런 뜻이야. 천지도라고. 하늘이 이루는 거거든. 우리 계절은. 그래서 세공은 바로 완성이 되면 지가 물러가고 다음 자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이루면 몸을 대하는 거예요. 천지도. 하늘의 도다. 우리 인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공을 이루고 공을 타고 앉으면 내가 공을 세웠으니까 이제 그 공을 내가 누리겠다고 누리면 공이 없어지잖아요. 이제 무공이 되잖아요. 입공했고 공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 공을 세운 걸 내가 이제 누렸어. 내가 누렸어. 그러면 내가 세운 공을 세우고 내가 누렸으니까 내 공은 어디 있죠? 이제 제로 다시 됐잖아요. 공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공을 세우고 안 누리고 뒤로 물러서면 그 공은 영원히 남는 거야. 내가 세운 건 아직도 계속 남는 거죠. 그래서 역대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이. 그리고 언제나 영광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부분 출세를 하면 공을 세우고 뭐 국가를 위해서 공헌을 하면 그때쯤 최고로 영광스러울 때 뒤로 물러서 주면 그 사람 영원히 박수받아. 후대에까지. 근데 구국에 타고 앉으면 일단 공이 없어지고 타고 앉아서 어느 정도 공이 없어질 때도 일을 안 내려와. 그때부터는 뭐죠? 이제 독선이에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항상 부족한 듯한 데서 그만두라. 부족한 데서 그만두라. 이 도리가 우리가 처세에서든 정치에서든 또 기업을 하는 도리든 마찬가지고 내 마음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채우려 하지 마라. 우리의 욕망. 그까이 좀 덜 채우면 뭐 어때? 잘못된 거 없잖아요. 또 조금 우울하면 어때? 우울한 게 날 죽이질 않거든. 그잖아요. 요게 이제 오늘 가르침이고 요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열한 것, 또 내 안에 비천해 보이는 것, 내 약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싫어요. 자신의 약점이. 근데 그 약점을 다시 잘 살펴보면 약점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죠. 강점이 돼요. 강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도리를 잘 보면 누구나 심리 상담사를 할 수 있고 누구나 마음의 병, 몸의 병,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알려줄 수가 있어. 그게. 그러면 우리가 나쁜 거, 약점 이렇게 자꾸 나쁘게 취급했던 것이 사실 나쁜 것인가를 잘 들여다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 걸 한번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강의는 오고 끝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야 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들은 분들은 많이 들었어. 저한테 제 강의는 항상 반복돼요. 똑같은 강의하는 게. 너는 강의할 때도 똑같은 얘기고 이거 할 때도. 왜냐면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언제나 같은 이야기일 뿐이에요. 일평생 입냄새 때문에 고통을 받는 친구가 있었어. 근데 입냄새 악취가 호르몬 문제가 얼마나 심했냐면 대략 이렇게 1m, 정말 이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 입만 벌리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팍팍 풍겨요. 그래서 병원에도 가보고 수술도 못한대. 그건 그 냄새 나는 건. 그런 게 일평생 이제 안고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악취 때문에 악취가 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남하고 얘기할 때면 항상 하고 얘기를 해.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고 하고 얘기를 하고 냄새가
얼마 앞에 사람 인상을 써보니까 그게 얼마나 마음에 걸려요. 자기한테 항상 힘들죠, 있는 자체가. 근데 그분이 저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영업부로 발령이 나서 하필 또 이제 나중에 내근직에 있다가 영업부로 발령이 나고 이 영업부로 가면 이제 상담을 나가서 정말 회사 상담을 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영업부로 되니까 당황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 문의를 한 거예요. 온 건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냄새가 정말 그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죽어보고 싶다는 거지. 한번. 그게 항상 주눅이 든 거죠. 일평생. 그건 뭐냐. 이 입냄새는 나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최대 약점이야. 근데 왔어요. 내가 입냄새를 없애줄 길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의사도 아니고, 신통력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입냄새는 못 없애준다는 거예요. 근데 입냄새는 못 없애지만 당신이 상담하고 세상을 사는데 자신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랬어요. 뭐냐, 그래서 이제 당신이 올라가시면 또 회사 일로 상담을 할 거 아니냐. 고객들하고 바이어와 상담을 할 때 먼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줘라. 먼저 상대방에게 사장님, 저는 이 태생적으로 입냄새가 굉장히 고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병원에서 치료도 불가능하고 제 평생 제가 안고 가는 하나의 몸의 결함인데 제 입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상담할 때는 1m, 2m 떨어져 계셔도 되고 몸을 돌리시고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하고 얘기해요. 사장님께서 아예 몸을 돌리고 저쪽으로 다른 곳을 향해 앉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약점이기 때문에 그 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저하고 얘기할 때는 냄새를 피해서 사장님 어떤 태도를 취하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라고 먼저 이실직고로 해라 그랬어요. 약점이죠. 약점을 공개를 해라. 이분이 상담 나가서 실제로 상대방한테 그 양해를 구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 저하고 얘기할 때 상담할 때는 고개를 돌리셔도 되고 더 멀리 떨어지셔도 되고 그죠? 저를 외면하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상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한테. 그동안에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진솔하고 진실성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감동에 안 해줄 사인을 계속 해주더라는 거야. 올라가서 해보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가 알았다. 이 상담에 있어서만큼은 내 약점이 오히려 최고의 강점에서 다른 놈은 계약을 못했는데 내가 해오는 내가 됐습니다. 우리는 자기 약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약점도 강점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건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거든. 그죠? 그건 뭐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항상 이건 약점이야, 이건 나쁜 거야 라고 했던 걸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결코 나쁜 것도 아니요. 결코 그게 저열한 게 아니란 겁니다. 입냄새가 저열한 게 아니거든요. 강점으로 다가오잖아요. 우리 옛날 오래 하신 분들 말 더듬이가 있어요. 엄청 말을 더듬어. 어버버버. 근데 이 친구도 말을 더더더더 했다니까 상대가 싫어하니까 주눅이 들었어. 그래갖고 참 기가 죽어 지내는 사람이에요. 늘 대인관계만 사람만 만나면 기가 먼저 죽는 거예요. 말 더듬이 때. 근데 하루는 회사에서 사장이 업무 발표를 예보고 하라는 거야. 대중 앞에서. 회사 전 사원 앞에서 업무 발표를 하라고 한 거야. 둘이 앉아서 얘기해도 막 더듬는데 긴장이 되면 얼마나 더듬겠어요. 환장하는 거지. 선생님 저 어떡하죠? 언제 하는데
일주일 후에 그 다음 주 몇 일 날 그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정말 회사를 그만둬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에. 그죠? 말 들으면. 그래서 내가 조언해주는 건 뭐였냐? 별로라. 네가 지금부터 별로라. 내가 오늘은 일생일대 최대한 내가 맛보지 못할 정도 그 망가지리라. 내 인생에서 망가질 때 최고의 망가짐이 되는 날로 오늘을 삼겠다. 그래서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정도로 오늘은 망가지리라. 이렇게 마음먹어라. 무조건 망가질 준비를 해라. 무조건 망가지겠다. 그리고 원 없이 내가 망가져 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라. 이왕 네가 어차피 망가졌잖아. 그래서 더 망가질 게 뭐 좀 실컷 망가져. 원하는 대로 그냥 실컷 망가져. 그렇게 네가 마음먹어라. 그리고 그렇게 벼르면서 지금부터 그 대비를 해가라. 그날 발표를. 그러니까 발표를 잘하려고 네가 하면 안 된다. 그냥 망가져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뭘 잘할 필요가 있어. 그냥 망가져버려. 어차피 네 회사 그만둘 것 같으면 망가지고 그만둬. 실컷 망가져버려. 그런데 말귀를 알아듣고 진짜 망가질 각오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준비하면서 그래 나 얘한테 원 없이 망가져볼 거야. 그리고 원 없이 망가지고 통쾌하게 사표 쓰고 나올 거야. 망가질 각오를 해본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망가진 게 아니라 발표를 하면서 자기 일생에 처음으로 안 더듬고 발표를 해봤어. 역설이에요. 역설이야. 내가 안 망가지려고 작정을 하니까 긴장이 되니까 더듬는 거예요. 그냥 완전 망가지고 각오를 해보고 망가져보지 뭐. 애나 망가지자 하고 덤비면 절대 덤비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게 사선능이 아까 일을 하는 데서는 내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하다. 이 망가지지 않으려는 것만 익힐 줄 알았지 우리는 망가지는 것 자체를 익힐 생각을 안 했어요. 망가지는 것도 익히는 거야. 그랬을 때 절대 망가지지 않는 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항상 우리 낮고 저열해 보이고 약점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들을 다시 살피십시오. 다시 살피시면 결코 우리 삶은 약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약점이 있는 거고 그 환경에서 그 약점이 찬란하게 피어오르면 바로 장점이 돼버려요. 우리가 못난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그동안에 잘못 오해했던 내 안의 속살림들, 기죽는 거, 주눅든 거, 그죠? 또 쌤나는 거, 우울한 거, 다 이런 거 없어져 보면 좋죠. 우울한 거 없어져 보면 좋아. 외로움 없으면 좋겠어. 분노 없으면 좋겠어. 근데 이것들을 다시 눈여겨보라. 그 외로움, 이것들이 충만이 답이 아니라 외로움 자체가 인생의 답이고, 또 그 즐거움이 답이 아니고 희열이 답이 아니고 고독이 답이에요. 그리고 충만이나 이런 것보다는 불안이, 이걸 눈여겨보라. 불안 잘 눈여겨보라. 이 불안에 내가 적응할 수 있다면 어떻겠어요? 불안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된다면 내 삶은 불안이 없잖아요. 불안이 없으면 근심이 없어. 근데 이 불안을 적으로 대하고 불안은 없애야 될 대상이고 불안 떨쳐버려야 되고 불안하기만 하면 우리는 도망가요. 어디로? 안 불안할 곳을 찾아가. 뭘 먹는 걸로, 그죠? TV를 켜는 걸로, 친구한테 전화한 걸로, 술 마시는 걸로, 누구한테 불안하면 일단 불안을 피해가려고만 했지 불안 속에 있지를 못해. 왜? 요놈이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네. 나쁜 놈이니까. 근데 나쁘게 하지 말고 불안이 오면 불안 그대로 내 안에 있게 해줘. 있는 그대로 있게 하라. 그대로 있게 해주고 그놈을 소중하게 끌어안으라. 허용해주란 말이야. 내 안에 있도록.
의자 하나 크게 줘. 그래, 불안. 너도 여기 쉬어. 내 안에서 푹 쉬면서 실컷 네 원대로 원 없이 불안해봐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원 없이 불안해보라고 의자 한 번 내주지 못했던 내가 미안하구나. 자, 여기 앉아서 이제 마음껏 불안하게 네가 준동을 해보라. 그러고 가만히 앉아서 불안한 마음 허용을 해주라는 거. 그때 안다는 거죠. 본래 불안이라는 게 없는 거였구나. 그리고 이 불안은 불안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게 있다라는 내 착각이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내 삶에 더 이상 불안이 없고, 불안이 없으면 더 이상 근심이 없고 우려가 없고 걱정이 없어요. 불안,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내 안의 불안을 허용하는, 불안을 없애려는 걸로는 답이 나지 않는다. 이게 노자의 가르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른